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목할 만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주도한 한반도 고적조사에서 발굴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자료들, 특히 낭랑 관련 유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제강점기에 남긴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체? 예, 그 문서로 이렇게 따지니까 1912년부터 45년까지 남긴 자료가 603책, 26만 쪽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기간 중에 발굴 조사한 뒤에 그 수습한 유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거쳐서 해방 후에 국립박물관 쪽으로 이제 이관이 됐는데, 그런 그 유물까지 앞에서 지금 현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따지면은 총 한 41만 3천여 점, 총 따지면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발굴 조사도 하고 수집하고 지증도 받았기 때문에 총 한 41만 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료 가운데 낭랑 관련 유물에 대한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낭랑이라는 게 이제 한사군의 하나잖아요. 예. 중국 뭐 식민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낭랑 관련 박물관 소장 유물 및 관련 자료가 상당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물은 한 17,000여 점이 되고 일제가 남긴 사진 자료는 한 4,000여 점 낭랑 관련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2000년 들어서 그 소장한 그 낭랑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그래서 낭랑 특별전도 열고 또 보고서도 2권 펴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평양 서감리 구호분입니다. 이 낭랑조 고분인데요. 네. 그 보고서를 이렇게 펴냈어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내느라고 꺼낸 유물들을 다시 정리하다가 그 어떤 유물 한 점에서 그 먹글씨로 쓰여진 명문을 하나 읽어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래요? 그 서감리 9호분 유물 중에서 원거리용 화살 발사 장치라고 해서 녹이라는 그런 유물이 있었는데 네. 그 장치 뒷면을 알코올로 닦다가 조자릉용이라는 그런 명문을 읽어냈습니다. 조자릉이 썼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워낙 오래된 유물이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몰랐는데 알코올로 닦으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다가 또 이렇게 뭐 날아가면은 이렇게 마르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흐려진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조자릉 하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누구누구의 무덤. 그러니까요. 뭐 조자의 뭐 릉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후한서와 같은 당대 역사서를 보면 자릉이라는 이름을 쓰는 인물들이 여러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조시성을 가진 자릉이라는 인물이 쓰던 화살 발사 장치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글씨는 그때 한나라 시대의 그 서체인 예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물이 나온 서감리 9호분을 누구 무덤이 추정해 볼 수 있을 거 그럴 아니에요? 수 있는데 그거 자체로는 될 수는 없고요. 예. 사실 그 서감리 9호분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유물 중에 순금제 띠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금제교구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네. 아마 그 사진을 보면은 이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되게 유명한 이 황금 허리띠입니다. 버클이죠, 버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서감리 9호분은 그 황금 띠고리 버클이 출토된 국보죠, 국보. 기원후 1세기 무렵의 낭랑 고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덤의 주인공이 조씨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조자릉이라는 인물이 그 중국 혼란기에 한반도를 이렇게 건너왔던 망명객이거나 한나라가 낭랑군에 파견한 뭐 식민지라고 하니까 그 관리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조자릉 명문은 그래서 이제 평양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낭랑군의 관청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치소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서감리 9호분이 일제 강점기에 발굴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기가? 예, 그 사연이 많은데요. 그 시작은 일제가 통감 정치를 자행했던 1909년까지 올라가는데 그 당시 일본인 학자였던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세키노 다다시하고 이마니시 유라는 그런 학자들이 2달 간격으로 평양의 고분 2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고분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 고구려 고분이구나 둘 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른바
서감리 을분이라는 고분을 받던 이만희씨 류라는 인물이 2년 만에 입장을 바꾸는데 왜 그러냐면 을분에서 나온 명문 유물 가운데 왕X라는 그렇게 쓰여진 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을 뒤늦게 읽고 이 왕X는 중국에서 일어난 반란을 피해서 낭랑으로 건너온 중국의 망명객인 낭랑 왕씨의 후예다라고 본 겁니다. 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본 겁니까? 후한수를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원전 177년에 한나라 본토에서 왕쟁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피해서 낭랑으로 망명을 했고 그 후에 낭랑에서 정착해서 200년 이상 터전을 겪고 살아서 낭랑 왕씨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희씨 류가 그 왕씨 가문의 후예가 바로 서감리 을분이라는 데서 그 나타난 명문 왕X다라고 인물로 본 거죠. 근데 좀 그런데요.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양이 고구려 본거지가 아니라 낭랑군의 본거지로 바뀐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3년에 대동강 남쪽에서 조성된 토성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 토성에서는 낭랑예관이라는 명문, 그다음에 낭랑태수장이라는 명문 유물이 계속 출토가 되고 이어서 이제 평남 용강에서는 점재현 신삽이라고 유명한 그런 비석이 발견되는데 명문 비석 내용 중에 보면 점재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점재가 낭랑군에 속한 25개 현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평양이 중국의 식민지였다? 낭랑이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기원 후 313년까지 한반도 서북부를 지배한 한사군 중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벌인 고족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유적을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평양 일대 낭랑고분 조사를 당연히 이제 영순위로 이제 꼽았죠. 그 총독부 문서를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십만 건 되는 문서에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그 왜 조사를 했는지가 쓰여져 있는데 단군의 건국 설화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반도 역사상 비교적 연대가 명백한 것은 한사군의 시기가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사군 유적부터 조사한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 식민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의 서감리 9호분 그것이 1916년 조선총독부가 1차로 첫 번째로 조사한 10기의 고분 중에 한 기였다라는 거죠. 이게 일제 우리 역사 말살 정책에 따라서 이런 식의 역사들을 만들어낸 건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발굴 조사에서 국보 띠고리가 출토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서감리 9호분 발굴이 시쳇말로 보면 대박 발굴이었는데 이 무덤 주인공이 묻힌 나무관, 목관 안에서 각종 장신구를 실제 착용한 그 모습, 그 위치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칼 손잡이 그리고 칼집 일부로 옥으로 장식한 철제 장검이라든가 혹은 금으로 장식한 철제 칼 세트 이런 게 확인이 됐고 주인공의 가슴, 눈, 코, 입, 항문, 손 거기에 이제 삽입이 됐거나 그 위에 놓았던 그런 장례용 옥 세트가 이제 주르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국보, 순금제 띠고리가 모습을 드러내죠. 보통 이제 무덤 발굴하면 무덤이 무너지거나 형태가 좀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부장했을 때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낭랑고분들이 무자비한 도구를 당했는데 다행히 그 도구를 피한 무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관이 있고 그 곽이 있잖아요. 나무 곽이 있고 그 사이에서도 많은 유물이 나왔고 그래서 향을 피우는 향로죠. 박산로가 나오고 음식 조리용 취사기, 식기, 그 술을 담는 그릇 이런 각종 청동 및 금속 용기가 8점이나 나왔고 오칠한 소반이라든가 그런 칠기 제품이 29점 출토되기도 하고 그 출토 유물을 다 세어보니까 총 100건 정도가 되는데 365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된 게 아까 혁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띠고리잖아요. 띠고리죠. 띠고리. 어느 정도가 띠고리가 그 보존 가치가 있고 대단한 유물이길래 국보로까지 지정이 되는 겁니까? 군계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보 띠고리를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낭랑제 그러니까 중국제라는 어떤 선입견 때문인지 뭔가 이게 눈여겨본 연구 성과가 이렇게 별로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8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자세하게 나오는데 네.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띠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얇은 금판을 두드려서 표면에 용 모양을 새긴 다음에 푸른색의 터키색, 그다음에 붉은색의 악료를 이렇게 장식해서 만든 그런 뭐 허리띠 장신구였는데 네. 금의 순도가 최고 23.8K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410이라 그래갖고 순금이 24K잖아요. 24K라고 거의 그러잖아요. 뭐 이 순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99.3%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순도가 높은 금을 당시에도 만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금판을 말발굽 형태로 제작을 했고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체감 있게 만들기도 했는데 바탕 금판의 두께가 약 0.3에서 0.7mm, 그다음에 표면을 장식한 금선의 두께는 0.2에서 1.1mm 정도가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그 시대 2000년 전 아니에요. 네, 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띠고리 표면에 예. 이렇게 화려한 용을 뭐 이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각각의 용은 금선과 금알갱이로 해갖고 눈, 코, 뿔 그리고 발가락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붙였는데 각 용의 뼈대가 있잖아요. 허리, 그 척추 이런 네네. 것들은 금선하고 굵은 금알갱이로 이렇게 띠처럼 이어붙여서 굉장히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표현에 쓰인 그런 금알갱이의 지름은 0.3에서 1.6mm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은 용이 한 7마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쓰면서 어떤 연구자 정통한 그쪽 금 공예품의 그 정통한 연구자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보니까 한 마리가 더 있더라라고 이제 용이요? 하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는 역시 오른쪽 부분을 보니까 얼굴 밑으로 이렇게 급격히 트는 바람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오른쪽 부분에 큰 용 한 마리가 더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숨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마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숨어 있는 한 마리를 찾아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띠고리 표면을 보면 물방울 모양으로 알집같이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게 한 4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알집에 이제 그 터키석, 작은 터키석을 끼워서 장식을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 터키석이 없어져 갖고 단 7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석 하면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터키석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수입품인지 모르겠죠. 정말 아름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본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아름답구나, 국보에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은 뭐냐면 그 거섭 3년명 7기 쟁반이었어요. 이 거섭이라는 그러니까 명문이 나온 건데요. 이 거섭이 뭐냐 봤더니 전한시대 그러니까 한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유영이라는 군주의 연호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6에서 8년, 3년 정도 사용했는데 거섭 3년이니까 기원 후 8년이죠. 그 무렵에 그 무덤도 조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연대가 확실하게 나온 거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띠고리 찾아서 사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교하고. 여태까지는 그냥 무신경에 넘어갔거든요. 중국제라 그래서 그런지 그랬습니다. 네. 네, 그 서감리 9호분 띠고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사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고족조사 사업 1년 차였는데 지금 엄청난 발굴 성과를 거뒀던 거잖아요. 예. 아니 일제가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뜩이나 이제 그 뭐 한국 역사의 타율성, 정체성을 강조하려 했던 일제가 옳았구나 싶었겠죠. 그때부터 식민지였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쪽에는 임나 1본부를 찾으려고 그렇죠. 또 가야고분을 막 파헤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한사군, 밑에는 임나 1본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쌍으로 이렇게 그 발굴을 막 하고 도굴도 무자백의 자행이 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서북 땅, 그 평양 일대에는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은 낭낭의 옛 땅으로 지목을 해서 광범위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낭낭 광풍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3년까지죠. 그 발굴 조사로 파헤친 낭낭 고분이 무려 93기더라라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일제로서는 원래 그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거둔 겁니까? 예, 근데 그 낭낭 발굴을 주도한 세키노 다다시가 뭐라 그랬냐면 조선은 예부터 중국 문화의 은혜를 입었고 그 침략을 늘 받아서 항상 복속해왔다라고 하면서 자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와 태형 고식주의에 빠져서 국민의 원기도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남의 나라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조선의 왕조가 부패했다고 하는 뭐 정치인의 말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근데 뭐 일제 입장에서 신이 나서 한국의 역사 정체성하고 타율성을 원래 한국은 원래 그런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취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야 쪽에서도 그런 걸 임나 일본부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낙랑고분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100% 중국 한나라 문화를 대변할 수 하냐?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낙랑의 치소, 즉 행정기관이 존재했다는 평양 대동강 남한의 고분들을 보면 원래 그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무렵 기원전 1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 평양 일대의 묘제는 그 덧날 무덤이었어요. 나무가 무덤이었는데 기원 전후부터 되게 그 새로운 묘제가 등장을 합니다. 무덤 그 방식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무덤 구덩이 속에서 사각 형태 덧널 나무각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다시 2개 이상의 나무관을 계속 이렇게 그 두는 되게 그 복잡한 무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귀틀묘라고 하죠. 이게 용어가 어려운데요. 예, 귀틀이라는 게 마루 같은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굵은 나무로 미리 틀을 짜놓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로 사각형 형태의 어떤 틀을 놓고 그 안에 목관을 2개, 3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에 끼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에 틀이라 그래서 틀을 만들었다 그래 갖고 귀틀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덤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명 이상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귀틀묘를 보면 보통 그 하나의 나무각 안에 목관이 2,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나무관을 짜놓고 거기 곽을 짜놓고 곽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관을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착착 배치를 해놓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국보인 순금제 허리띠 장식 뭐 이런 국보고 유물이 쏟아진 서감리 구호분 역시 귀틀묘라고 하는 그런 그 묘인데요. 그런데 이 서감리 구호분은 다른 귀틀묘하고 비교해봐도 뭔가 좀 구조가 특이해요. 무덤 구덩이 바닥에 돌을 이제 깔아놓은 것도 좀 그 이상하고 그다음에 무덤 구덩이와 덧날 사이에도 그런 돌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채워놨거든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전하고 비교할 때? 고조선의 그런 무덤 전통이 돌무덤 적석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뭐냐. 이 서감리 구호분이 귀틀묘인데도 뭔가 돌이 여기저기 깔려 있다. 그거는 결국 고조선의 향기를 짙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조선의 그 이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무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귀틀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덧널 안에 나무관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서감리 구호분의 주인공은 한 명뿐입니다. 그럼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학자들이 서감리 을분, 그 예전에 판 을분에 출처된 왕 X 명문을 두고 그랬잖아요. 200년 전에 한반도에 그 한나라에서 한반도로 망명한 낙랑 왕씨 가문의 후예 무덤이다라고 했는데 설령 낙랑 왕씨가 중국에서 온 망명계의 후예라 그래도 200년 이상 한반도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중국인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기화한 지가 벌써 200년이 지난 사람이 거의 한국 사람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00년이면 당시에 수명으로 따졌을 때 몇 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8대 정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서인 후한서를 보면 이런 그 심상치 않은 기사도 보여요. 뭐냐면 그 토인인 왕조라는 인물이 낙랑태수를 죽이고 스스로 낙랑태수로 칭하면서 6년간 낙랑군을 장악했다라는 건데 토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토착 세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토착 세력은 결국 고조선계 제지 세력이다. 고조선계 후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왕씨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씨더라도 그 중국 망명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왕씨 성을 우리가 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조선계 인물도. 그러네요.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망명갱이든 아니면 토착 세력이든 중국인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서감리 구호분 주인공을 중국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조자릉 아까 명문 나왔다 그랬는데 그 조 씨를 중국인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낙랑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학계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낙랑인은 2000년 전에 한반도 서북부에 살았던 인물들 고조선과 한나라의 문화를 융합해 갖고 나름 독특한 문화를 창조한 그런 특별한 종족 집단이다. 독특한 종족 집단이라고 새로운
그런 낭낭인의 개념을 만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띠고리도 이것도 중국제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뭐 중국제니까 무슨 대한민국 국보가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띠고리를 누가 찾냐. 결국 낭낭인이 찾고 그런 고조선계 제지 세력이 찾고 중국계 망명객이 찾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결국 한국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그 낭낭인도 결국은 한국사의 당당한 주역이다. 그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중국인이라고 우리가 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날짜가 바뀔 텐데요.